안녕하세요, 구비입니다. 오늘은 시부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 도쿄 여행을 처음 오신다면 여행 일정에 꼭 넣으면 좋은 동네입니다. 물론 여러 번 와보신 분들도 시부야와 엮을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쿄 여행에 있어서 메리트가 큰 동네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간단하게 시부야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시부야의 위치와 교통입니다. 시부야는 도쿄의 남서쪽 대충 7시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로 가면 신주쿠와 이케부쿠로가, 아래로 가면 맥주로 유명한 에비스와 하네다 공항으로 가기 위한 시나가와 등이 있습니다. 도쿄 토요코선을 타신다면 요코하마로도 갈 수 있어요. 시부야와 엮기 좋은 코스를 6가지 정도 소개해드릴게요. 1번, 나는 제대로 된 쇼핑을 즐기러 왔다.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 캐스트리트, 그리고 시부야 코스. 2번, 멀리 가지 않고 힐링하며 걷기 좋은 하라주쿠와 오크시부야, 그리고 시부야 코스. 3번, 고급스럽고 세련된 일본의 부촌 다이칸야마와 시부야 코스. 여기서 조금 욕심낸다면 벚꽃과 강을 따라 늘어선 감성적인 가게들로 많기로 유명한 나카메구루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4번, 디저트의 천국 지유가오카와 데넨초구, 그리고 시부야 코스. 5번, 일본의 옛 홍대라고도 불린 시모키타자와와 시부야 코스. 6번, 조용히 일본인들의 일상을 즐기고 싶다면 산겐자야와 시부야 코스.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 오크시부야, 다이칸야마와 나카메구로, 그리고 에비스는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유가오카, 시모키타자와, 산겐자야는 전철을 타고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전부 시부야인 이유는 시부야의 밤은 길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다른 지역은 문을 금방 닫기 때문에 해가 떠있을 때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시부야에 숙소를 잡으시고 부메랑같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시면 편하겠죠? 첫 도쿄 여행에서 가장 즐기기 좋은 하라주쿠 코스는 2가지인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걸어보니 하루 만에 양쪽 다 전부 보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드니 하루에 한 코스로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하라주쿠 코스를 살짝 섞은 시부야입니다. 하라주쿠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라주쿠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부야역을 무난히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JR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신주쿠와 마찬가지로 시부야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아무 계단으로 나가지 마시고 플랫폼에서 하치코 출구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주쿠와 다르게 시부야를 찾아오신 여러분은 하치코 출구 하나만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치코 출구로 나오자마자 시부야의 랜드마크 최소 4군데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시부야의 마스코트 하치코 동상, 그리고 매 신호마다 엄청난 인파가 뒤섞이며 움직이기로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 시부야의 얼굴 백구백화점과 갸루라든지 아마카지, 시부카지 등 독특한 일본 패션을 이끈 센터가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짚어보며 가봅시다. 먼저 하치코 동상. 옛날 다이쇼 시대 때 지금의 동경대의 농학부 교수님이 키우던 하치라는 이름의 아키타견입니다. 다이쇼 시대의 이미지는 귀멸의 칼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치는 매일 교수님과 시부야역까지 따라 나와 출퇴근길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치의 주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돌아오지 않는 주인님을 역 앞에서 몇 년간 하염없이 기다리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역 앞에서 주인님을 기다리던 하치는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며 주인님과 같은 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충견이었던 하치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 바로 이 하치코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 사실은 두 번째 동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세워진 동상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에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가마솥은 물론 숟가락까지 쇠부지는 다 뺏어갔다고 하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쓸만한 금속을 다 긁어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첫 번째 하치의 동상도 기관차의 부품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후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세운 두 번째 동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흔하디 흔한 동시신호 교차로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게 된 것도 참 재밌지 않나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그 압도적인 인파가 매 신호마다 쏟아져 나와 도로 위에서 뒤섞이고 각자 갈 길을 떠나는 그 광경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부야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이 교차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갈 만한 곳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다이칸야마, 이쪽으로는 백구백화점, 이쪽으로는 시부야 센터가이, 이쪽으로는 오모테산도와 하라주쿠, 이쪽으로는 코로나 시국 때 새로 생긴 시부야의 전망대, 시부야 스카이와 옥상정원 미야시타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행자 여러분들이 길을 헤매지 않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유명한 횡단보도 어디서 촬영해야 이쁘게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스폿 4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가려진 호시노 커피, 츠타야 서점과 함께인 스타벅스, 록시땅에서 오픈한 록시땅 카페, 마지막으로 시부야역 연결통로. 호시노 커피는 일본의 체인점 카페이고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고, 록시땅은 두 곳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곳은 저기 연결통로예요. 그 외에도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곳이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기념사진 찍고 가기에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백구백화점과 센터가이. 다른 유명한 백화점도 많이 있지만 시부야라고 하면 저 백구백화점이 시부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타깃층은 젊은 여성층이고 안의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제가 돌아다니며 쇼핑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근처에는 남성들을 위한 백구 렌즈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갸루들이 즐겨 찾던 가게가 백구백화점에 많이 있었다고 하니 센터가이와 함께 묶어 돌아다니기 좋았겠네요. 센터가이로 들어오시면 파르코 백화점과 특별하고 재밌는 잡화점으로 유명한 도쿄헨즈, 로프트, 그리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돈키호테, 그것도 그냥 돈키호테가 아닌 무려 메가 돈키호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브랜드의 옷가게나 식당도 많이 있으니 시부야의 핵심 지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르코 백화점 6층에 가시면 닌텐도 스토어, 캡콤 스토어, 포켓몬 센터, 점프 스토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파르코를 통과해 뒤로 조금 더 걸어가시면 오쿠시부야와 NHK 방송국, 1964년 도쿄올림픽의 요요기 국립경기장, 그리고 요요기 공원과 메이지 신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쿠시부야부터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안쪽 시부야라는 뜻입니다. 번잡한 시부야의 대도심에서 빠져나와 주택가로 이어지는 경계지라는 느낌입니다. 한적한 일본 동네를 유유자적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카페도 몇 곳 있고 스리슬쩍 구경하러 들어가기 좋은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오쿠시부야에서 추천드리는 가게는 3곳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는 바다 건너까지 가서 마실 가치가 있다는 푸글렌,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그리고 전직 스시 셰프가 만든 와사비 계란 샌드위치의 카멜백, 450엔인데 이거 금방 품절되니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부야 치즈 스탠드. 세계 치즈 대회에서도 이름 좀 날리는 수제 치즈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데 치즈 덕후 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오쿠시부야에서 바로 근접한 요요기 공원, 메이지 신궁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신주쿠 교행과 마찬가지로 대도심 속 우거진 녹음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닮았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원의 이미지가 맞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안에는 공원 내에서 탈 수 있는 렌탈 자전거도 있고요. 강아지를 풀어놓고 뛰어놀게 할 수 있는 울타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요요기 공원, 이곳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의 연병장과 비행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땅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군이 들어와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지낼 숙소를 많이 지었다고 하네요. 후에 미군들이 떠나고 그들이 남기고 간 주택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의 숙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요요기 공원 길 건너편에 있는 저곳이 그때 올림픽이 열린 요요기 국립경기장입니다. 아무튼 요요기 공원 입구 쪽에 가보시면 그때의 그 주택이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쓰던 숙소라는 것 같네요. 요요기 공원은 메이지 신궁과도 붙어 있어서 같이 돌아보기 좋습니다.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하라주쿠 편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인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곳은 메이지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사보다 더 윗단계인 신궁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의 천황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신을 모시는 곳은 아니죠. 저는 눈으로만 즐기고 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나갔으니 다시 시부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세국 때 새로 생긴 스폿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미야시타 공원, 하나는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 스크램블 교차로에 이 길을 끼고 이쪽은 미야시타 공원, 이쪽은 시부야 스카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야시타 공원은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넓은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일루미네이션도 이쁘고 안에는 스케이트보드장이나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지붕이 없어서 개방감이 좋고 저 아래서 길을 걷는 곳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서 기분 전환으로 들리기 좋은 곳입니다. 아래층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선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는 시부야 요코초라는 이자카야 거리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끄트머리에서 오모테산도로 이어지는 캐스테리트로 가시기 편합니다. 오모테산도 코스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 스크램블 스퀘어라는 백화점의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올라가 봤는데 도쿄의 전망대 중에 가히 최고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카이트리, 도쿄타워, 모리타워, 도쿄도청 등등 어지간한 전망대는 다 올라가 봤는데 시부야 스카이가 제일 좋았어요. 천장이 없고 360도로 잘 보이는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망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상쾌함, 그리고 이 노을 좀 보세요 여러분. 천장이 없기 때문에 맑은 일본의 하늘을 120%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가 내리거나 앞으로 날이 더 추워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바가 하나 있는데 도쿄타워 쪽 야경을 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음료수를 사서 정형 공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기다려도 만석이라고 못 들어갔지만요. 이곳 전망대는 간단한 소지품 이외에 들어가기 전 모두 코인 락커에 전부 넣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셀카봉이나 삼각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 모자나 목도리 같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것들은 들고 가실 수 없어요. 유모차도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맡기시고 걸음마가 가능한 아이라면 걷고 유모차가 필요하다면 전용 유모차를 위층에서 따로 대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티켓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4,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룩 어플을 받으시고 이 블로그에서 뿌리는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쿠폰을 받아서 1인당 1,620엔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시부야의 남쪽으로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세련되고 멋있는 일본의 부촌 다이칸야마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시부야에도 작은 천이 하나 흐르고 있답니다. 시부야가와입니다. 시부야구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의 청계천 같이 개발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청계천과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부야가 발전하며 시부야역과 도로, 건물을 더 짓기 위해서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시부야가와도 한번 땅속에 묻힌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땅속에서 다시 파내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저 오래된 빌딩의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시부야의 청계천으로 환골 탈 때에 이곳의 모습이 크게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이 근처에는 함박 스테이크 맛집 야마모토 함바그가 있고요. 다이칸야마로 가는 길에서 정말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다이칸야마로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부야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가시면 이런 천장이 나타났는데요. 이건 옛날 시부야역 플랫폼의 지붕이었대요. 전부 철거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하라주쿠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 길을 따라가시면 마루이 백화점 계열의 모디라는 백화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왼쪽 오르막으로 올라가시면 디즈니 스토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즈니 관련 굿즈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디즈니랜드의 티켓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디즈니 좋아하시나요? 다시 모디 앞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시면 눈에 띄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워 레코드인데요. 가수들의 CD와 사인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관련 가게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CD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구경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라디오 방송을 유리창 너머로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 이 고가를 통과하시면 오른쪽에 아까 설명드린 미야시타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육교를 타고 넘어가시면 이런 달걀 모형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모테산도로 이어지는 캐스트리트의 시작 혹은 끝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돼요. 이곳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뭔가 멋있는 옷가게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리도 이쁘고 S자로 살짝 꼬불꼬불해서 걸어만 다녀도 참 즐겁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맛집은 랍스터 샌드위치와 수제 캐러멜로 유명한 넘버슈가. 넘버슈가도 매진이 빠르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갑자기 큰 길이 나오며 명품 가게들이 좌우로 쫙 늘어선 길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오모테산도예요. 하라주쿠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부야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바퀴 쭉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부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9부의 TMI입니다. 시부야의 이름은 어째서 시부야일까요? 한국어로 풀어보면 떫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말이죠. 신주쿠같이 명확한 유래가 있는 게 아니라서 풍문으로 들려오는 설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짭짤한 소금이 나왔었는지 시오야라는 이름이 시간이 지나며 시부야로 바뀌었다라는 첫 번째 설, 역사 속 시부야라는 이름의 영웅이 활약해 이곳 지명이 시부야로 바뀌었다라는 두 번째 설, 여기 흐르던 강이 시브이로 젓갈색이어서라는 세 번째 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시부야의 야라는 한자인데요.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시부야뿐만 아니라 도쿄의 지명을 보시면 이런 골짜기나 강과 관련된 물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신주쿠 옆 동네의 요치야도 야라는 한자가 들어가고요. 이케부쿠로도 한국어로 직역하면 연못 봉다리라는 뜻인데 이 유래도 이케부쿠로 일대를 높은 언덕이 연못을 봉다리 마냥 둘러싸고 있어서 붙었다고 합니다. 스이도바시나 오차노미지 같이 직접적으로 물 숫자가 들어가는 곳도 있죠. 그래서 골짜기인 이유가 뭐냐고요? 귀를 쫑긋 열어보세요. 재밌는 지리학 지식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부야 일대를 많이 걸어 다니시다 보면 언덕길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힘들게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지형이 변하는 이유는 비와 바람, 강물에 의한 침식 때문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도쿄는 이게 다 깎여나가서 생긴 언덕들일까요? 물론 그런 작용도 있었겠지만 이 일대는 땅이 멋대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지진 때문에 땅이 뒤틀려서 높아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답은 오랜 시간 화산재가 쌓여서입니다. 여러가지 지리적, 기상학적 요소가 얽혀 있는데요. 먼저 바람. 한국과 일본은 편서풍이 부는 나라잖아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도쿄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죠? 네, 후지산과
화산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오랜 시간 동안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쌓이길 반복한 거죠. 그럼 균등하게 쌓여서 평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물에 떨어지는 화산재는 쌓이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강물은 그동안 놀까요? 땅바닥을 깎아먹으며 점점 넓어지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화산재는 쌓여서 땅은 높아지는데 강바닥은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위아래로 교차한다? 그럼 언덕이 많이 생기겠죠? 아니 그럼 비바람도 놀겠습니까? 얘네도 지형 깎아먹을 거 다 깎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생긴 지 오래된 언덕은 화산재가 많이 쌓여 고지대이고요. 더불어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아서 비교적 완만합니다. 나이가 어린 언덕들은 가파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바람을 오래 맞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시면 그 끝에는 강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부야가와도 그렇고요. 도쿄는 과거에 습지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온 동네에서 강이 흘러와 바다로 빠져나가던 동네였던 만큼 이런 작용도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났겠죠. 참고로 도쿄의 해안가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평평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자연의 신비 덕분에 도쿄는 언덕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시부야는 어째서 이런 거대한 대도심이 됐나요?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 시계 속 톱니바퀴같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세 줄 요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시대순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도시대 때 시부야는 그냥 밭이나 숲밖에 없는 그런 깡촌이었대요. 산적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요. 우리가 아까 알아본 백구백화점이 있는 언덕 이름이 도겐자카인데 그 일대에 자리를 잡았던 도겐이라는 이름의 산적을 토벌하고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대요. 후에 일본이 개국을 하고 메이지 시대가 되며 아까 말했던 요요기 공원이 요요기 연병장인 시절 군인들의 거주나 왕래가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시부야에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관동대지진입니다. 언덕 아래로는 지우개처럼 싹 밀려버리는 대재앙에 비교적 버텨냈던 언덕 윗부분이 아래쪽 동네를 덮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아래쪽 동네에서 유명했던 가게들을 이 언덕길에 새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고요. 주민들의 집이 싹 다 무너져버려서 나라에서 개입해 집을 지어줘야 했어요. 일본의 콘크리트 빌라가 이때 엄청나게 많이 보급됩니다. 오모테산도나 다이칸야마에도 이런 콘크리트 빌라가 많이 생기며 사람도 많이 살게 됐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오모테산도 힐즈입니다. 오모테산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상가인데요. 그 끝에 가보시면 이런 오래된 빌라와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때 보급된 콘크리트 빌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시부야역 앞에는 신주쿠와 마찬가지로 암시장이 생겨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곳에 고급 수입 과일을 취급하는 가게도 생기기 시작하고 1979년 시부야의 얼굴 백구백화점이 지어지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 때 야마노테선이 멈추던 시부야역이 처음 생기고 시간이 지나며 근처에 있는 타마가와에서 자가를 옮기기 위한 선로도 깔리고 다른 여기저기서 기찻길을 땡겨와 시부야에 연결하기 시작하며 시부야역은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도쿄의 명문사립 5대학 마츠의 A를 담당하는 아오야마 대학교가 1894년 시부야 옆 아오야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명한 학교들도 근처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이 개국을 하면서 역도 하나 생기고 옆 동네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군인들의 왕래도 잦아지고 학교도 많아지며 학생들도 많이 다닐 거고 기차가 달리는 선로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고 관동대지진 이후에는 콘크리트 빌라가 이 주변에 엄청 보급이 됐다고 했죠. 인프라가 늘어나고 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네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또 많은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빠르게 발전되면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됐겠죠. 바로 옆에 1964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이 지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시부야는 지금의 대도심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소개가 아니라 수업이 되어버려요. 여행자 여러분들은 대충 이 정도 느낌만 알아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따로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잡담이나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여행은 오감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온도와 습도를 피부로 느끼고, 지금 먹는 음식이 평소와 먹던 음식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이 기분, 이 느낌이 좋은지 싫은지, 참 당연한 소리인데요. 일상생활보다 더 집중해서 느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이어폰을 귀에서 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일본의 바깥 경치는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전철은 어떤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지,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습한지 건조한지, 종합적으로 쾌적한지 불쾌한지 등등. 일단 해보고 싶다면 시도해볼 것. 길을 걷다 마음이 끌리는 풍경과 거리가 나오면 계획에서 벗어나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거나 발걸음을 돌려볼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기억은 시간과 함께 미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도 그때 그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나중에 술자리에서 신나게 풀 이야기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하는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면 야, 외국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편하답니다. 나중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야, 거기는 그렇더라 하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 생각을 갖는다면 그런 힘들고 귀찮은 일도 오히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중에 교수님이 트래블은 트러블이다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번 여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구였습니다.